새 사냥 조중의 파드닥 날개치는 소리에 흠칫 몸을 오므렸다. 사면이 단단한 시멘트 벽일 뿐인 아파트 공간에 난데없이 새의 날개짓 소리라니. 나는 전기 포트에 플러그를 연결시키며 곧 모든 잡념을 내던지고 깊은 잠에 골아떨어지리라 마음을 추렸다. 나흘 동안의 공백이 제법 티가 나게 피부에 와 닿았다. 싸늘한 실내 공기의 감촉부터가 그랬다. 놈들은 나흘 동안의 폐쇄에 질식이라도 된 양 텁텁하고 냉랭해져 있었다. 나는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기까지 한참을 망설였다. 외투의 어느 구석쯤인가에 바늘이라도 잘못 꽂혀 있는 것처럼 쩔쩔매고 있었다. 외투를 벗어 들면서도 한 차례 그 파드닥 소리를 들은 듯 했다. 지독히도 끈질긴 환청이었다. 경계의 눈빛으로 사방을 둘러보지만 빈틈없는 아파트 벽일 뿐이었다. 철근 콘크리트로 짜여진 적어도 5, 60년은 그럭저럭 깃들어 살만한 이 9평짜리 5층 아파트 벽에 금이라도 간 것일까. 나는 그 파드닥 소리에 대해 앙칼스러울 만큼 시침을 떼고 있었다. 그럴수록 집요하게 그 소리가 작은 아파트 공간을 침식해 오더니 급기야 온통 휘젓고 말았다. 수십 마리의 새가 느닷없이 사면의 시멘트 벽을 뚫고 날아와 내 머리 위로 활개치며 파닥이는 소리였다. 박 선생이 나의 외투 윗주머니에 산비둘기의 깃털을 꽂아주었을 때 나는 짐짓 섬뜩한 낌새를 감추었었다. 깃털을 본 순간 호련히 떠오른 그 산비둘기의 눈알이 두려워서였다. 솔직히 산비둘기의 눈과 마주쳤을 때 떠오른 그 망자의 눈빛이 겁났기 때문이었다. 박 선생은 짧은 재회 끝에 긴 이별이 서글픈지 산비둘기의 깃털이지 우리 몸이 새라면 얼마나 좋겠나 따위의 국어선생다운 송별사를 읊조렸었다. 그리고 나서 이 깃털을 보면서 종종 생각 좀 하자고 종종 연락을 나누잔 말이야 하면서 짧았던 하루 낮 동안의 새 사냥이 아쉬운 듯이 나의 옷가슴께에 깃털을 꽂았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깨름직했다. 나는 그렇게 해서 엉겹결에 박 선생으로부터 산비둘기의 아멜색 깃털을 넘겨받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내 버스는 출발을 했었다. 버스에 올라서도 줄곧 옷가슴에 꽂힌 깃털을 목에 걸린 생선 가시인 양 민감히 의식해야 했다. 그 깃털을 뽑아낼 용기마저 없었다. 왠지 모르게 아멜색 깃털은 가슴속에 껄끄러운 부담감과 득달 같은 송곳질을 계속 해대고 있었다. 보드라운 깃털이 예고도 없이 턱을 간지르르 스칠 때마다 퍼뜩 놀라 눈을 그 악슬에 뜨기도 했다. 그렇게 서울에 도착하기까지 나의 머리는 내내 혼미의 연속이었다. 그러면서도 옷가슴에 꽂힌 산비둘기의 깃털을 선뜻 뽑아 내던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부엌은 예나 지금이나 엉망진창이다. 이류 잡지사 조기자, 당년 31살의 노총각, 애인조차 없는 나의 부엌은 곰팡이와 바퀴벌레의 천국이다. 나는 흐느적거리며 개수대 앞으로 다가가 물을 틀었다. 나흘 동안 막혀있던 수돗물이 뻘건 녹물을 쏟아냈다. 개수통 속에 어지럽게 처박혀 있는 스테인리스 밥그릇과 숟가락, 젓가락 따위가 밥알과 엉겨붙은 누런 기름 사이로 빼꼼히 고개만 내밀고 있었다. 나는 마지못해 소매를 걷어 올린 뒤 손을 호호 불어가며 그것들을 씻고 헹구었다. 나의 집안일이라는 것이 늘 이 모양인 것이다. 그때그때 씻고 헹구면 좋을 것을
노상, 미래라는 고객에게 담보를 잡혀둔 것이다. 휴가를 떠나기 이틀 전에 끓여놓았던 것이니까 오늘로써 꼭 일주일째가 된 보리차를 주전자의 꼬부라진 주둥이에 입을 댄 채 벌컥벌컥 마셨다. 그런 뒤 설거지를 끝낸 개수통으로 뒤돌아가 세수를 했다. 꾸르륵 쏟아져 내리는 수돗물을 받아 얼굴을 문지르면서 비장한 각오를 슬금슬금 준비했다. 손마디가 떨어져 나갈 듯 시린 수돗물을 두 손에 가득 받아 얼굴에 퍼부으면서 이를 물었다. 어차피 승부를 걸어야 했다. 이대로 호락호락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조금 전의 그 환청부터가 그렇지 않은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한 줄로만 알았던 나는 알고 보면 알맹이 없는 빈 껍질뿐이었단 말인가.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선뜻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필이면 왜 산비둘기의 눈 아래 망자의 넋이 비춰진 것일까. 나는 연휴의 첫 이틀 밤을 고향인 반도 남동쪽의 제철 산업으로 번창한 항구 도시에서 술에 절어 보냈었다. 나머지 이틀은 이미 약속되어진 대로 대학 동기요 둘도 없는 친구인 박 선생의 고향에다가 저당을 잡혀놓은 상태였다. 남도의 어느 이름 없는 면수대지. 그 산골 사립중학교 국어과 선생인 녀석과 제 회의 악수를 나눌 때에는 소롯이 해가 기운 뒤였다. 서울의 찌들고 먼한 생활을 빌미삼아 고즈넉이 구들방에 누워 바둑과 한담 따위로 심신을 풀어볼 심산이기도 했다. 그런데 박 선생은 뜻밖에도 숨을 채 돌리기가 무섭게 반지르르한 광택이 제법인 총을 불쑥 내밀었던 것이다. 널 위해 준비했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새 사냥을 떠나자고. 녀석은 자랑스러운 듯 그 공기식 새총을 들어 천장에 매달린 연십빛 알전구를 겨냥한 채 낄낄거렸었다. 녀석다운 발상이었다. 난데없이 새잡이라니. 하긴 박 선생은 늘 엉뚱한 면이 있긴 했다. 녀석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 첩첩 산골의 사립중학교 국어 선생의 무료함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기상천외한 오락거리를 준비했을 줄은 미처 몰랐었다. 모처럼 예리하고 딱딱하게 굳은 서울의 이류 잡지사 기자에게 이 새 사냥은 얼마나 흥분되고 느낌 있는 장난인가. 그때의 기분은 그러했다. 그래서 허투루 친구의 호의를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었던 것이었는데 날이 밝자 돌연 그 덤덤한 심사가 예민하게 촉수를 내밀기 시작한 것이었다. 나는 오른쪽 어깨에 걸머맨 묵직한 총을 감지하며 몇 번 어깨를 들썩였다. 공기의 압력으로 탄환이 발사되는 새 총이긴 해도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탕 하고 울려 퍼지는 총성은 제법이었다. 총열을 땅바닥에 거꾸로 세운 뒤 개머리판을 꽉 움켜잡고는 압축 꼬짓대의 가느다란 은빛 쇠막대를 쿡쿡 압축구로 밀어넣는 작업은 야릇한 쾌감을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수차례 반복을 하여 공기를 한껏 압축시키고 난 직후 최초의 사격을 가할 때면 어깨에 가벼운 충격까지 느껴지면서 총성은 요란스레 계곡을 울려 퍼졌다. 새총이라고 얕봤다간 큰일 나지. 총탄이 박힌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 치명적일 수도 있거든. 박 선생이 어깨에 걸린 새총의 탄환이 인체에 박혔을 경우를 가상해서 얘기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움찔했으나 을의 총이라는 물건 자체가 풍기는 인상이 다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곱다시 받아 넘겼다. 그런 뒤 어깨의 총을 풀어 냉랭한 아침 하늘을 겨냥까지 했었다. 남양으로 비스듬히 기운 듯 떠오른 음력 섣달의 태양이 눈부셨다. 은빛 명주실 타래처럼 풀려내리는 햇살이
얼어붙은 겨울 들판에 덮개처럼 뿌옇게 쌓여가고 있었다. 그때 내가 느닷없이 멀기만 한 녹색의 제복, 그 길고도 암울했던 녹색 시절을 떠올린 것은 박 선생의 조준에 관한 설명이 시작되면서부터였다. 나는 비로소 총이라는 물건에 대해 새삼스러운 기억을 한 가닥 두 가닥 뽑아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총 쏠 줄은 알겠지? 박 선생의 당연하다는 듯한 억양의 물음에 나는 퍼뜩 공기식 새총의 낯설음을 실감했었다. M16 소총이라면 모를까. 총이라면 당연히. 인마살상용의 깨끗한 무기로밖에 각인되어 있지 않던 나의 기억에 새잡이총이라는 것부터가 그러했다. 사람이 아닌 날개 달린 짐승을 쏘기 위한 총이라? 박 선생이 머뭇거리는 나에게 자신의 총을 내밀며 설명을 시작했다. 요철식의 가늠쇠 위에 목표물을 사뿐히 올려놓고 방아쇠를 당기는 원리는 어느 총이나 똑같다. M1 소총, M16 소총, 하물며 LNG 기관총이나 리벌버 권총도 조준법은 비슷하다. 문제는 목표물을 가늠 구멍을 통해 나타난 가늠쇠의 어느 부위쯤에 올려놓아야 정확한가의 차이뿐이다. 우리의 총은 조준선 정렬이 끝난 가늠쇠 정중앙의 돌출 부위에 목표물의 3분의 2가량만 올려놓으면 제일 정확하다. 이것이 우리 총의 정조준인 셈이다. 나도 몰래 입을 가르며 피식 웃었다. 웃음이 나올 법도 했다. 나는 그제서야 제기불능으로만 알고 있었던 망각 곡선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또렷한 한 점의 빛 덩어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 특등 사수였었다. 녹색 시절 연대는 물론 사단 내에서 최고의 사격수였었다. 나는 나의 집게 손가락이 방아쇠를 끌어당기는 순간 뇌관을 맞고 성난 화통처럼 폭발해 나간 탄활이 목표물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박히는 것을 볼 때마다 야릇한 쾌감을 맛보았었다. 그것은 녹색 시절 최대의 영예였다. 백발백중의 슬로건을 앞세운 사단 사령부가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존재였다. 나는 나의 사격술에 만족했으며 행복하기까지 했었다. 사령부에서는 나의 면모에 걸맞은 여러 혜택을 후히 제공했다. 표창과 특별 휴가와 산업시찰, 외박 등등으로 나의 녹색 시절은 행운 속에 끝나는 듯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자발 없는 섣부른 판단이었다. 일은 늘 예기치 못하는 곳에서 홀령처럼 피어오르는 것이다. 망할 것. 나는 사단 제1의 특등 사수라는 명목으로 그들은 그것을 굳이 명예라고 불렀지만 어느 봄밤 수송기에 실려 뜬모를 작전 지역으로 날아갔던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였다. 곧게 닫힌 입과 창백하게 빛나는 병사들의 얼굴이 창공을 가르는 프로펠러의 섬뜩한 소음만큼이나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나는 나 자신의 출중한 사격술이 차마 이렇게 버림받게 될 줄은 몰랐었다.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돼지와 잔치상의 비유가 나의 본분을 씁쓸히 인식시켜 주었지만 그야말로 새옹지마 격이었다. 여러 가지 추억과 회상에 잠겨 얼마 동안을 그야말로 수도승 같은 침잠에 잠겨 있었던가. 한순간 출구가 덜컹하고 가슴이 내려앉듯이 열렸다. 살갗을 도려내는 듯한 이른 봄의 새벽 공기에 코가 메워 미칠 지경이었다. 발갛게 얼어버린 볼테기의 살갗이 마비라도 된 듯 묵직하고 무감각했다. 눈물이 아리게 맺혔다. 벌써 가물가물 드러난 동력의 가장자리 쪽 상공이 가느다란 태를 두른 듯 뿌옇게 눈을 뜨고 있었다. 검푸른 동해 너머 독도쯤일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이 미쳤는가 싶었는데
그곳에서 미명의 새벽 창공을 향해 참혹한 기분으로 낙하산을 펼치고 만 것이다. 새처럼 훨훨 날면서 나는 앞가슴에 매달려 번뜩이고 있는 은빛 총신을 특등사수답게 애정어린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품에 안긴 소총의 아가리 속에 잔뜩 실탄이 물려있다는 두려움이 믿겨지지가 않았다. 명멸하는 지상의 신호등을 따라 나는 서서히 추락하고 있었다. 그게 실수였어. 나는 벌떡 자리를 털고 일어서며 웅얼댔다. 하지만 그건 나에게 닥쳐온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다. 나는 자유의 몸이 아닌 녹색 제복을 입은 살찐 돼지와 다를 바 없는 한 마리 총 잘 쏘는 병사였던 것이었다. 벽에 걸린 액자 속의 인물이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가 엿보고 있는 듯한 껄끄러운 느낌이 가시지를 않더니 바로 액자 속의 눈 때문이었던 것을 알아챘다. 나는 뜨악하게 쏘아보는 놈의 눈씨를 되받아쳤다. 마치 나에 대한 비밀을 알고라도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내 놈이 감히 나의 무엇을 안단 말인가. 나는 불쾌한 감정이 되어 걸음을 돌렸다. 지난 여름 오대산의 어느 폐사를 취재하러 갔을 때 사진부 윤 기자가 나 몰래 찍어둔 스냅샷이었다. 카메라 렌즈에 포착된 나의 표정이 경악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경탄하는 것 같기도 한 좀 이상야릇한 것이어서 확대를 시킨 사진이었다. 확대된 표정은 그와 같은 묘한 느낌을 한층 더했는데 나는 그 이중적인 모습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두었던 것이다. 바로 그놈이 휘둥그랬던 눈으로 자신의 실물을 낱낱이 훑는 것이었다. 아까부터 요란스레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전기보트의 플러그를 잡아 뺐다. 그 사이에 커피 생각은 뚝 떨어져 버렸다. 금빛 주전자의 꼬부라진 구멍에 주둥이를 대고 일주일이나 지난 보리차를 재차 꿀꺽꿀꺽 마셨다. 종래 바닥이 난 주전자를 가스레인지 위에 내려놓고는 한 움큼의 까만 보리와 물을 쏟아 부었다. 그리고 점화 손잡이를 왼쪽으로 탁 소리가 나게 돌려 파란 불꽃을 피웠다. 그 동작을 이어나가면서도 내내 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어제 낮 그 산굴에서 새 사냥을 위해 총을 쥐면서부터 슬금슬금 덤벼들던 환각이 여지껏 어슴풀에 눈앞을 얼쩡대는 것이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다시금 힐끗 살폈다. 경악하는 표정이 분명했다. 입을 멍청이 벌린 채 두 눈을 치켜뜬 꼴이 차마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 이중적인 나의 표정을 무시했다. 눈살을 찌푸린 채 얼른 액자를 스쳤다. 가슴이 묵직하고 아린 것이 꼭 명치 속에 음식물이라도 잘못 얹힌 듯한 기분이었다. 호흡을 두어 번 길게 내뿜으면서 뱃속에 자극을 가해 보았다. 그렇지만 기분은 눅질 않았다. 나는 침실 앞으로 다가서며 되똥맞게 나를 향해 시위를 겨누는 분주한 숨결을 들은 듯했다. 내가 지금 꺼내려 드는 물건이 몰고 올 불길한 눕 같은 것이었다. 살그머니 침실 문을 열면서 동시에 스위치를 올렸다. 파르르르 몇 번을 아스라이 떨고 난 후 복국의 형광등이 창백하게 빛을 발했다. 성큼 책상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맨 아래쪽 서랍을 열었다. 그 속에서 조그만 나무 상자 하나를 민첩하게 꺼냈다. 침실로 들어가 상자를 찾아 들고 다시 소파로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은 퍽이나 짧았다. 침실을 돌아 나와 성급히 상자의 뚜껑을 열어 젖혔다. 그리고는 그 속에 갇혀있던 금빛 찬란한 쇠 조각을 화드득 둘쳐냈다. 붉은 천에 매달린 둥근 금속박이 엄지와 집게 손가락을 축으로 하여 빙그르르 회전을 했다. 오늘에 이르도록 이것에 대해 이토록 철저하게 무관심할 수가 있었다니.
숱하게 옮겨 다닌 이사 때에도 이 나무 상자를 눈여겨본 적이 없었다. 막연한 소지품 정도의 가치로 이삿짐 속에 얹어두고는 했었다. 상자 속에 들어있는 금속박의 물건은 그렇게 해서 9년간이나 햇볕 한번 쐬어보지 못한 채 서서히 골동품이 되어가는 중이었다. 골동품이 다 돼버린 그 쇠 조각이 오늘 밤 느닷없이 나의 마음을 잡아끈 것이었다. 나는 손에 들린 금속박을 이리저리 살펴보면서도 왠지 꺼림칙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골동품이 손에 매달린 채 시계추처럼 좌우로 흔들리면서 희미한 옛 기억을 가만가만 뒤적여 놓는 것이었다. 특등 사수 병장 조갑상에게 수여된 금빛 훈장의 영예가 새삼스럽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나는 거듭해서 그게 실수였노라고 읊조렸다. 최대의 실수였던 것이다. 실수는 늘 예기치 못한 사이에 저질러지게 마련이었다. 어제 아침 산에 오르자마자 앞서가던 박 선생이 쏜 최초의 총성에 한 차례 실수를 범했었다. 금속성의 탕 소리를 듣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풀섭 사이로 몸을 날려 털썩 엎드리고 말았었다. 사지가 바짝 오므라드는 느낌이었다. 일개사단의 최고 소총소였던 내가 소총소리에 놀라 황급히 쓰러지다니. 9년 전의 특등 사수다운 면모가 스스럽게 주눅이 들어갔다. 금빛 훈장이 무색하리만큼 겉보가 되어 있었다.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그와 같은 나무새스러운 짓을 스스로에게 극구 변명했다. 도애의 따분하고 단순한 생활에 길들여지기를 9년. 그 9년이라는 세월이 나의 담력을 야금야금 먹어치운 것이었다. 이제는 형편없이 쭈그러들 대로 쭈그러들어 찌꺼기만 나의 가슴에 달랑 붙어 있는 것이라고 자유했다. 그러니까 총성에 의한 무의식적인 반응은 순전히 허약해진 담력 때문인 셈이었다. 사실 사냥을 떠나기에 앞서 박 선생에게서 정조준에 관한 설명을 들을 때만 해도 나의 마음은 넉넉한 여유로 가득 차 있었다. 예전의 특등 사수답게 총을 쥔 손은 가볍기만 했다. 나뭇가지 위에 앉은 새를 단 한 방에 추락시킬 흥분에 들떠 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당당했었다. 그랬던 것이었는데 막상 산에 오르자 그 기세가 스멀스멀 꼬리를 감추기 시작했다. 박 선생과 헤어지고부터는 당당하던 걸음마저 뻣뻣해져 갔다. 부풀어 있던 흥분이 슬그머니 위축되면서 오히려 으슬으슬 춥고 뜬금없이 겁이 났다. 그와 같은 징후를 가시처럼 돋아나게 만든 것이 바로 산 비둘기의 눈알이었다. 그제껏 막연히 느껴지던 낌새가 갑자기 툭 터져버린 것이었다. 산 비둘기를 처음 목격한 것은 산딸기의 가시덤불 앞에서였다. 흑갈색으로 험악하게 뒤엉킨 가시덤불을 더 이상 뚫고 나갈 수가 없었다. 나는 맞닥치 않은 기분으로 제자리에 서서 팅팅 불러오른 아랫배를 느꼈다. 여지껏 꾹꾹 참아온 오줌보가 불러오를 대로 부풀어 잔뜩 버티고 있었다. 웬 소슬한 기분에 사로잡혀 쉬지 않고 덤불과 오리봉나무 사이를 헤쳐 다닌 탓이었다. 제자리에 가만 멈췄으면 으스스 한기가 돌면서 나무로 뒤덮인 사위가 겁이 났었다. 나는 가시덤불을 향해 바지를 까내린 채 서둘러 그것을 내밀었다. 뻐근한 아랫배가 가볍게 요동을 쳤다. 줄기차게 쏟아져 내리는 오줌을 개겁스레 내려다 보면서 으ը 하며 진저리를 쳤다. 끊이지 않고 나오는 오줌이 지겹고도 시원했다. 두 손으로 까내린 바지춤을 꼭 붙잡은 채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던 내가 갑자기 하고 숨 넘어가는 소리를 했다. 불과 10여 미터의 거리쯤에 큼직한 사냥감이
몽글게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앙상한 고염나무의 쪼그라든 열매와 바싹 타버린 몇몇 이파리 사이에 놈은 앉아 있었다. 회갈색이 뒤섞인 제법 먹음직스러운 산비둘기였다. 새는 말라비틀어진 고염 열매를 쪼아대느라 정신이 없었다. 회색 부리를 비틀어 열매를 물어뜯다가는 뒤흔들고 다시 콕콕 쪼아대고는 했다. 심호흡을 했다. 그칠 줄 모르고 나오는 오줌이 야속하기만 했다. 이러다가는 겨냥도 못해보고 새를 놓칠 것만 같았다. 서둘러 아큐를 짓듯 아랫배에 힘을 가하지만 오줌 줄기는 여전할 뿐이었다. 잠시 후 사추리가 몇 번 움지어지더니 겨우 멎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바지춤을 올려 단추를 꿰었다. 그리고는 행여 폴립 소리라도 새어나올까봐 신종이 무릎 쏴 자세를 취했다. 총을 들어 어깨에 바짝 밀착시킨 뒤 총열을 번쩍 들어 올렸다. 뺨을 총대에 꾹 눌러붙이면서 오른쪽 눈을 가늠구멍 가까이 들이밀었다. 능숙한 연속 동작이 특등사수다웠다. 좌우 상하로 완벽하게 정렬된 가늠쇠의 정중앙에 산비둘기의 머리를 사뿐히 올려놓았다. 완벽한 정조준이었다.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총을 오랜만에 잡아본 탓이리라. 나는 일순 숨을 멈추었다. 집게손가락을 부드럽게 방아쇠에 걸었다. 이제 새는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추락할 것이다. 놈이 갑자기 눈치라도 챈 듯 가늠새 쪽을 향해 말똥말똥한 눈을 획 돌렸다. 고염 열매를 그대로 부리에 문 채였다. 대구르르 구를 듯 말똥거리는 산비둘기의 갈색 눈알이 정조준을 흐트리지 않고 있는 나의 눈을 뚫어져라 노려보았다. 아! 나는 짧은 신음을 토했다. 호흡이 흐트러지면서 총열이 경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웬 낯설고 툭 붉어진 충혈된 눈알 하나가 환각처럼 가늠구멍 앞을 스쳐갔다. 그놈의 눈알이. 몇 차례 눈을 껌뻑거리며 환각을 지우려고 머리를 흔드는 사이 산비둘기가 암회색 날개를 활짝 펴들었다. 고염나무 줄기가 새의 날개처럼 푸드드 떨었다. 그러자 바싹 마른 똥빛 이파리와 흙먼지가 혼란스럽게 나부끼며 뿌옇게 피어올랐다. 나는 엉겹결에 방아쇠를 당겼다. 탕! 총성이 울려 펴지며 메아리 쳤다. 새는 어느새 날개를 세차게 퍼득이며 비상하고 있었다. 나는 눈부시게 하늘 높이 아득히 떠오르는 산비둘기의 날개짓을 쫓다 말고 맥없이 총을 내렸다. 독감 탓이야. 몸이 몹시 허해졌나 보다. 나는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이라고 자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비둘기의 눈알에서 본 망자의 환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분명히 그해 봄 실핏줄 가득한 눈을 부라리던 젊은이의 씁쓸하고도 분노에 찬 눈빛이었다. 나는 거듭해서 머리를 흔들었다. 벌써 9년이란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가 버린 캐캐묵은 과거 일이 아니든가. 그동안 꿈에서조차 본 적이 없는 그 눈빛이 돌발적으로 되살아난 것이었다. 나는 총을 들었었다. 그 작전 이후 처음으로 타겟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를 겨냥했던 것이었다. 비록 그것이 새의 연약한 날개죽지였지만 나는 벽에 걸린 사진 속의 눈동자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무심한 척하면서도 언제나 민감하게 놈을 경계하고 있었다. 경악하는 표정이라니. 펄펄 끓는 보리찬물을 내려놓기 위해 부엌으로 걸어가면서 몰래 훔쳐본 놈의 표정이 그러했다. 가스레인지의 불꽃을 없앴다. 그리고는 개수통 아래의 으슥한 곳을 더듬거려 요강을 끄집어냈다. 바지를 까내리고 쉬를 하면서 가늘게 한숨을 내뱉었다. 줄곧 참아둔 요의가
한동안 잠잠하더니 이제 막 터진 것이다. 고개를 숙여 쪼글쪼글 위축되어 있는 남자를 보았다. 생겨먹기를 꼭 총알과 같았다. 오줌을 눈 뒤 소파 쪽으로 돌아보면서 또 한 차례 파드득 소리를 들었다. 망할 것. 새의 날개치는 소리가 아까처럼 사면의 단단한 시멘트 벽을 때렸다.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신경질적으로 귓구멍을 틀어막았다. 그러자 바로 정면에 어제 본 그 망자의 눈빛이 신압으로 떠올랐다. 경악스런 눈동자의 시퍼런 불꽃이 나를 향해 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환각처럼 너울너울 다가드는 그 눈빛을 뿌리치기 위해 손을 내둘렀다. 그럴수록 눈빛은 집요하게 나를 공략하는 것이었다.